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시위대들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도되는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출입 금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쿄의 평범한 신문사에서 일하던 한 일본인 여성 기자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국으로 날아갔는데요. 도착한 한국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타나카 아키코입니다. 저는 일본 도쿄의 분주한 신문사 사무실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위에서는 형광등이 윙윙거렸고 타자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었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가 방금 썼던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지루한 정치 이야기네. 저는 혼잣말로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이 신문사에서 5년 동안 기자로 일했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저는 상사가 쓰라고 하는 것을 썼었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보도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제 모험을 공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이것보다 더 있을 텐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옆자리에 있던 친구 케이코가 자기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키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아파트에 들어와서 불을 켰어요. 제 고양이 모치는 소파에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고 저에게 야옹하고 울었어요. 모치야, 오늘 큰 결정을 내렸어. 저는 모치의 귀 뒤를 긁으며 말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 작가가 될 거야. 모치는 그저 졸린 노란 눈을 깜빡였어요. 그는 별로 감동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저는 흥분을 느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리는 떨리지만 결심한 마음으로 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신문사를 떠나려고 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저는 실제 장소와 실제 사람들에 대해 쓰고 싶어요. 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제 상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타나카 씨는 더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소식은 사무실 전체에 빠르게 퍼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제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마지막 날에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케이크와 소다가 있었고 모두가 저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카드에 서명했었죠. 파티 중에 제 친구 유나가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먼저 갈 거야? 그녀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대답은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말하기가 긴장됐었죠. 한국에 갈 거예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갑자기 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보기 위해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제 피부의 작은 바늘처럼 느껴졌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좋아하지 않고 일본인들을 나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었어요. 제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것을 암시했었죠. 심지어 TV쇼와 영화에서도 한국인들이 일본인 방문객들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지해요? 유나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작년에 TV에 나왔던 그 유명한 배우 기억하죠? 그는 한국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을 때 레스토랑 직원들이 그에게 불친절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택시기사들은 그를 위해 멈추지도 않았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요. 그 TV쇼는 매우 인기가 있었어요. 그 배우는 관광객으로 한국에 갔다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대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쇼를 보고 모든 말을 믿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가고 싶은 이유예요. 저는 이제 더 강해진 느낌으로 설명했어요. 제 눈으로 진실을 보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모두가 묘사하는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결코 듣지 못한 이야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에 대해 쓰고 싶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제 옷장 맨 위 선반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죠. 옷, 카메라, 노트북을 싸면서 제 속은 마치 나비들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만약 모두가 맞다면 어쩌지? 저는 침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모치에게 속삭였어요. 만약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것이 끔찍한 실수라면? 하지만 제 안에 깊은 무언가가 이런 의심들을 떨쳐냈어요. 저는 진실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랫동안 기자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저는 결심을 담아 여행 가방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것은 제가 모든 오래된 이야기와 고정관념을 깨뜨릴 기회예요. 이것은 제가 진실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할 기회입니다. 비행기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진실의 순간이 왔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의 출구문을 통해 걸어나갔고 한국에서의 제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여권을 꽉 쥐고 출입국 심사를 향해 사람들을 따라갔었죠. 제가 주요 공항 건물에 들어섰을 때 놀라움에 제 입이 벌어졌어요. 공항이 정말 거대했어요. 천장은 제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거대한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와우,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천천히 돌아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잘 연습된 춤처럼 건물 안을 부드럽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고 도처에 일본어로 된 명확한 안내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이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한다고 들었었는데 여기에는 제 언어가 다른 언어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출입국 심사줄에 섰는데 긴장으로 배가 꽉 조여졌어요. 심사관이 제 일본 여권을 보면 저에게 차갑게 대할까요?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뭐죠? 제 차례가 됐을 때 출입국 심사관이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관광이요. 저는 여권을 건네며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사관은 제 여권의 도장을 찍고 나서 완전히 놀랍게도 작은 미소와 함께 여권을 돌려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정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였나요? 환전소에서 저는 일본 엔화를 한국 원화로 바꿔야 했어요. 카운터 뒤에 젊은 여성은 지폐를 세면서 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었죠. 한국 처음이세요? 그녀는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녀는 쾌활하게 답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 열차를 타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에 얼굴을 대고 풍경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것은 제가 들어온 것과 전혀 맞지 않아요. 저는 혼자 생각했었죠. 기차는 작은 주택과 아파트 건물이 있는 지역을 지나갔고 그 후 점차 건물들이 더 높아졌어요. 곧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어요. 오후의 햇살 속에서 빛나는 멋진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었죠. 한국어로 된 다채로운 간판들이 어디에나 있었고 거리는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비행기에서 먹은 작은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제 가이드북은 호텔 근처의 유명한 한국 바비큐 식당을 추천했었고 체크인 후 저는 용감하게 그곳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식당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었죠. 서버들이 지글지글 소리 나는 고기 접시를 다른 테이블로 나르는 것을 보니 제 입에 침이 고였어요. 하지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영어로 말해야 할까요? 제 일본어 억양이 들리면 어떡하죠? 저는 비행기에서 한국어 문구 하나를 배웠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식당 안내원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녀는 영어로 대답하며 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녀는 저를 중앙에 그릴 이 내장된 테이블로 안내했고 가리킬 수 있는 사진이 있는 메뉴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추천을 따라 소고기를 주문했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직원은 제가 주문한 고기뿐만 아니라 반찬이라고 불리는 10개가 넘는 작은 접시들을 가져왔어요. 김치, 절인 야채, 작은 생선, 그리고 제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마치 잔치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제 테이블 중앙의 그릴에서 고기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지글지글거리는 소리와 입맛을 돋우는 냄새에 제 배가 더 크게 꼬르륵거렸어요. 제가 작은 반찬 하나를 다 먹었을 때 직원은 즉시 알아차리고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추가 요금 없이 리필을 가져다 주었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한 가격과 양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고향의 식당들과 너무 다르네요. 저는 카메라로 모든 것을 사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풍미가 있고 신선했죠. 저는 더 이상 한 입도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제 호텔 주변 지역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저녁에도 분주했어요. 상점들은 늦게까지 열려 있었고 음식 노점상들이 인도를 따라줄지어 있었으며 제가 보는 곳마다 다채로운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볼거리를 너무 열심히 감상하느라 어디로 가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곧 저는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호텔로 돌아가는 방법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낯선 환경을 둘러보니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걱정하기 시작할 때 한국인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길을 잃으셨나요? 그녀는 영어로 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제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저는 제 전화에 있는 호텔 이름을 보여주며 인정했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걷기 시작하자 그녀가 물었어요. 이것은 제가 긴장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저는 그녀의 표정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여성의 미소는 더 넓어졌어요. 오, 저는 일본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외쳤어요. 저는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심지어 일본어로 몇 마디를 말하려고 시도했고 그것을 영어와 섞었어요. 우리는 그녀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녀는 가는 길에 좋은 식당과 상점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고 제 체류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날 찍은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반짝이는 공항, 맛있는 음식, 길을 찾도록 도와준 친절한 여성이 중 어느 것도 제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들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썼어요. 오늘 모두가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도 저에게 너무 친절했어요. 공항에는 일본어 표지판이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관은 저에게 아리가또우라고까지 말했어요. 식당 직원들은 친절하고 관대했어요. 완전한 낯선 사람이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길을 벗어났어요. 저는 깊이 생각하며 제 턱에 펜을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아마도 그 모든 이야기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썼어요. 아니면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한국은 제가 평생 들어온 한국과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닫고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것은 겨우 첫날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보여줄까요? 저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어 설레었죠. 제 노트북에는 이미 저를 놀라게 한 관찰들로 가득 찬 페이지가 있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북촌 한옥마을로 갔어요. 제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 동네에는 수백 년 된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한국 가옥이 있다고 했었죠. 마을로 들어가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 분주한 도시가 제 뒤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는 아름다운 기와 지붕의 오래된 집들 사이에 있는 좁은 돌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옥들은 전통 한국식으로 지어진 나무 프레임과 종이 창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너머로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옛것과 새것의 대비를 사진에 담으며 속삭였어요. 마을을 거닐다가 저는 작은 찻집을 발견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맛있는 향기가 나고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봤어요. 친절하고 주름진 얼굴을 가진 연세 지긋한 한국인 할머니가 방석에 앉아 작은 탁자에 차 잎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녀는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작지만 아름다웠고 전통적인 장식과 낮은 탁자 주변에 방석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녀 맞은편에 있는 방석을 톡톡 두드렸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어요. 손짓과 영어와 한국어로 된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그녀는 저에게 전통 한국 차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특별한 주전자에 말린 녹차 잎을 조심스럽게 측정한 다음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은 마치 춤과 같았어요. 부드럽고 정확했죠.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 아름다워요? 그녀는 희망찬 미소와 함께 물었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고 그녀는 부드럽게 제 손을 토닥였어요. 우리의 언어 장벽을 넘어선 그 작은 연결의 순간은 어떤 가이드북 설명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어요. 캠퍼스는 거대했고 아름다운 푸른 공간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책과 노트북을 들고 수업 사이를 서둘러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옛 신문사 일을 통한 연락처를 통해 몇몇 학생들과 만남을 주선했었어요. 5명의 한국 학생들이 캠퍼스 내 작은 커피숍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들은 모두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역사, 국제관계, 공학, 음악, 그리고 의학이었죠. 일본인 기자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민지가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제 신문 기자가 아니라 여행 작가라고 설명했어요. 그게 더 좋아요. 민지가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이 실제로 어떤지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려운 역사로 넘어갔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일본에서는 종종 한국인들이 과거에 갇혀있고 역사적 문제를 넘어설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들은 것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 나라들 사이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민지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일반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꿈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사무실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공학을 공부하는 현우가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이 젊은이들은 증오나 비난을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현대적인 비즈니스 지구인 강남으로 갔어요. 여기에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높은 유리 건물들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며 인도를 따라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일본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기기들을 볼 수 있는 기술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카페에서는 고객들이 테이블에 있는 화면을 터치하여 주문하고 로봇이 음료를 배달했어요. 한국은 전혀 일본에 뒤처지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움으로 깨달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실제로 앞서 있어요. 그날 저녁 택시가 저를 클래식 음악 콘서트를 위해 서울예술의 전당으로 데려갔어요. 건물 자체가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한국 모자 모양이지만 현대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죠. 안에서 콘서트홀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젊은 한국인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서양 클래식 음악과 전통 한국 노래를 모두 연주했어요. 그들의 실력은 놀라웠어요. 아름다운 멜로디는 제 눈에 눈물을 가져왔고 관객들의 열정은 전염적이었어요.
그들은 각 곡이 끝난 후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무대 뒤에서 저는 운 좋게도 몇몇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호라는 이름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저에게 그들의 엄격한 일정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우리는 매일 적어도 8시간 연습해요.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음악가들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열정은 제가 왜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는지 정확히 상기시켜 주었어요. 실제 사람들과 그들의 꿈을 세계화 공유하기 위해서였죠. 마지막 날, 저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로 갔어요. 풍경은 도시에서 산으로 그리고 논밭으로 바뀌었고 도로 양쪽으로 논이 펼쳐졌어요. 마을에서 저는 평생 그곳에서 살아온 김씨라는 연세 지긋한 남성을 만났어요. 제가 지나갈 때 그는 집 밖의 작은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사진을 찍는 것을 보자 저를 손짓하여 불렀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잘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집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김 씨는 저에게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몇몇은 서울의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미국으로 이주했었죠. 그는 졸업식과 결혼식 사진들을 자랑스럽게 가리켰어요. 그런 다음 그는 제가 맛볼 수 있도록 집에서 만든 김치를 내어놓았어요. 그것은 맛있었어요. 비록 제가 이전에 먹었던 식당 버전보다 훨씬 더 매웠지만요. 우리가 함께 앉아있을 때 그는 갑자기 그의 두 검지 손가락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어요. 일본, 한국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는 제가 이해하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같아요. 좋은 마음. 그 단순한 제스처는 제 눈에 눈물을 가져왔어요. 이 현명한 노인은 제가 천천히 배우고 있던 것을 요약했어요. 모든 정치와 역사 아래에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같은 희망, 꿈, 그리고 친절의 능력을 공유한다는 것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김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저녁빛의 황금빛으로 빛나는 평화로운 논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더 풍부하고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를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손이 아플 때까지 제 일기장에 썼어요. 저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있었고 너무 많은 순간을 공유할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새로운 이해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단지 한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경험과 바뀐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동네에서 발견했던 전통 찻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찻집은 나무 기둥과 종이 등불이 있는 오래된 한옥에 있었어요. 안에서는 손님들이 낮은 탁자에 방석을 깔고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배경에서는 현악기로 연주되는 부드러운 전통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있는 탁자를 선택하고 작은 떡과 함께 나오는 특별한 녹차를 주문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두운 하늘 위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고대 궁전 지붕 옆에 높이 서 있었죠. 그 광경은 제가 한국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어떻게 옛것과 새것, 전통과 진보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요. 제 차가 수제 도자기 컵에 담겨 도착했을 때 저는 한 모금 마시고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 노트북과 펜을 꺼냈어요. 제 생각을 글로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적었어요. 제 머릿속은 평생 들어온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이야기,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면 저를 차갑게 대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요. 저는 지난 2주 동안의 경험을 생각하며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여기서 보낸 시간 후에 저는 증오나 차별의 순간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대신 저는 첫날 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도와준 대학생의 미소에서 따뜻함을 발견했어요. 저는 제가 메뉴를 이해하도록 확인해주고 추가 요금 없이 반찬을 더 가져다 준 식당 직원들의 친절함을 발견했었어요. 저는 저와 집에서 만든 김치를 나누고 우리의 다른 언어를 넘어 우리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보여준 노인의 지혜를 발견했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쓸수록 제 펜은 페이지 위를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평생 저에게 설명되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고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나란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인정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곳이죠. 낯선 사람들이 길을 잃은 일본 소녀가 길을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길을 벗어나는 곳이에요. 저는 손이 경련을 일으킬 때까지 계속 썼어요. 페이지마다 제 관찰, 감정, 그리고 새로운 이해로 채웠죠. 마침내 펜을 내려놓았을 때 찻집은 거의 닫을 시간이었어요. 주인은 제가 떠날 때 살짝 인사하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다시 오세요. 그녀는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럴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모든 짐가방을 바라봤어요. 내일 저는 일본으로, 제 아파트로, 제 고향이 모치에게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2주 전에 떠났던 같은 아키코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얼굴들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리가또우라고 말했던 출입국 심사관, 대학교의 학생들, 시골의 노인, 콘서트의 음악가들. 각각은 제가 평생 가지고 다녔던 고정관념의 벽에서 또 다른 벽돌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제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할 때 저는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기 위해 창문에 얼굴을 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속삭였어요.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제 친구들은 제 여행에 대해 들으려고 열망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제가 얼마나 나쁘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한 공포 이야기를 기대했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제 경험을 공유하며 말했어요. 몇몇은 저를 믿었어요. 다른 일부는 믿지 않았어요. 저는 몇 주 동안 제 사진 메모, 그리고 기억들을 책으로 정리했어요. 저는 제가 배운 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것에 돌파 한국에서의 고정관념을 넘어선 나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제 책이 출판되었을 때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본의 일부 사람들은 저를 비판했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고 우리 나라들 사이의 실제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일부는 심지어 제가 일본을 배신했다고 비난하는 화난 이메일을 보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들은 제 솔직한 이야기와 한국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에 감동을 받았었죠. 제 받은 편지함은 제 책이 그들이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독자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당신의 책은 저도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한 독자가 썼어요. 저는 항상 TV에서 들은 것을 믿었지만 이제는 당신처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썼어요. 제 할머니는 항상 한국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책을 읽은 후 저는 할머니에게 당신의 사진과 이야기를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감정에 대한 첫 번째 진정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책은 놀랍게도 인기를 얻었어요. 곧 저는 국가 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제 행사에서 연설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매번 연설할 때마다 한국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의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러한 강연 중 하나에서 한 기자가 저에게 제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가장 큰 벽은 바다나 산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세우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보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경험에 여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의 첫 여행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다음 몇 년 동안 저는 일본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어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나라들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같은 진실을 발견했었어요. 실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말하는 단순한 이야기와 거의 일치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많은 책과 기사를 썼어요. 각각은 또 다른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이해의 또 다른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여행에 대해 물을 때마다 저는 항상 한국으로의 첫 여행을 지목했었어요. 그것은 단지 제가 본 아름다운 장소나 먹은 맛있는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들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직접 진실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한 젊은 학생이 강연 후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당신 같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 여행하는 것이 두려워요. 만약 사람들이 일본인 방문객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만약 고정관념이 사실이라면?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으로의 첫 여행 전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하며. 당신이 듣는 모든 것을 믿지 마세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세상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멋진 사람들과 장소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 볼 용기뿐입니다. 그녀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그녀가 제가 발견한 것을 찾기를 바랐어요. 우리의 차이점을 넘어, 역사와 정치를 넘어 대부분의 인간의 마음은 친절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행은 우리의 두려움과 고정관념을 넘어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가 없는 동안 이웃에게 모치에게 먹이를 주도록 부탁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는데 제 심장은 흥분과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쿄를 바라봤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 옛 직장, 익숙한 일상들. 제 앞에는 한국의 수도, 서울과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이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